서울 강남구 압구정 웨딩홀 예약이 반년 전부터 꽉 찬 이 동네에서도 이날은 유난히 분주했다. 재벌은 아니지만 탄탄한 중견 건설사 임원으로 일해온 이영호 씨와 그의 아내 김미정 여사는 그날 아들의 결혼식을 치렀다. 장남 이지훈 올해 33, KIST에서 구조공학을 전공한 뒤 대형 시공사에서 현장 책임자로 일하며 집안의 자랑이 되어 왔다. 신부는 김서연 31살,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도 연세대 디자인학부를 졸업하고 프리랜서 스타일리스트로 서울에서 버텨낸 여장부였다. 두 사람의 인연은 소개팅에서 시작되었고 1년 반의 만남 끝에 결혼까지 이어졌다. 부모 입장에서 서연은 처음부터 호감이었다. 정중한 말투와 성실한 태도, 그리고 가족을 위한 마음 씀씀이까지. 미정 여사는 종종 친구들에게 요즘 애들 중에 이렇게 배려 깊은 아이는 드물어 라며 자랑하곤 했다. 서연 역시 시댁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결혼 준비도 직접 나서서 챙겼고 예물보다 양가 어른들의 취향을 먼저 생각했다. 결혼식 날 하객들은 모두 입을 모아 잘 어울리는 커플이라고 했다. 기자재부터 케이터링, 하객 명단까지 완벽하게 준비된 예식은 아무 문제 없이 흘러갔다. 양가 부모는 물론이고 신랑과 신부, 그 친구들까지도 이날을 오래도록 기억할 것처럼 보였다. 적어도 밤이 되기 전까지는. 밤 10시를 막 넘긴 시각, 이 집은 이제 막 하루의 끝을 준비하고 있었다. 부모는 손님을 배웅하고 몇몇 친척들은 2차 술자리를 위해 나가 있었고 신혼부부는 2층에 마련된 혼수 가득한 신혼방으로 들어간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 평화로운 순간을 단숨에 깨뜨리는 비명이 터졌다. 여자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그 음색은 절박하고 날카로웠다. 이가 부딪히는 소리처럼 짧고 강하게 누구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1층 거실에 있던 미정 여사는 소리를 듣자마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나중에 말했다. 바로 위층 아들 부부의 방에서 들린 것이 분명했다. 곧이어 남편 영호 씨도 이상한 기색을 감지하고 움직였다. 그들은 잠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2층으로 올라갔고 함께 있던 이지훈의 고모부 그리고 사촌 동생까지 따라 올라왔다. 하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소리도 없었다. 당황한 가족들은 문을 세차게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그 어떤 반응도 돌아오지 않았다. 고요함이 오히려 상황을 더 섬뜩하게 만들었다. 결국 문을 부수고 들어간 그 순간 가족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한동안 믿을 수 없었다. 신혼방은 그대로였다. 꽃 장식은 무너지지 않았고 커튼도 제자리에 있었다. 침대 위에 이불조차 흐트러지지 않았다. 하지만 방 한가운데 서연은 바닥에 앉아 있었고 이지호는 방 구석에서 벽을 바라본 채 정지한 듯 있었다. 둘 다 말이 없었다. 서로를 바라보지도 않았다. 방 안에는 공기보다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고 부모는 충격에 휩싸였다. 미정 여사는 다가가 서연을 부르며 이유를 물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만 끄덕였을 뿐 입을 열지 않았다. 이지훈도 마찬가지였다. 평소에는 조용하지만 따뜻했던 아들이었다. 학창시절부터 늘 책임감 강하고 예의 바른 성격이라 누구에게나 믿음을 주는 사람이었는데 그날 밤만큼은 전혀 다른 얼굴이었다. 사촌 동생은 입을 꾹 다문 채 거실로 내려갔고 고모부는 말없이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했다. 영호 씨는 멍하니 방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문을 닫았다. 이 집은 그날 처음으로 침묵 속에 갇혔다. 아무도 이유를 묻지 않았고 아무도 설명하려 들지 않았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었다. 이건 무언가 훨씬 복잡하고 훨씬 깊은 균열이었다. 그날 밤 가족 모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쩌면 그 집은 그때부터 무너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겉으론 보요했지만 그 안의 모든 관계는 조용히 부서지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축복이란 이름으로 꾸며진 그 공간은 이제 불신과 침묵으로 가득 찬 미궁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 시작이 얼마나 깊은 어둠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날 밤 이지우는 방에서 한 걸음도 나오지 않았다. 김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다. 시부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각자의 방에서 뒤척였다. 조용하지만 모두가 같은 질문을 삼켰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이 결혼은 정말 시작도 전에 끝나버린 걸까? 아침이 밝아올 무렵 서연이 가장 먼저 거실로 나왔다. 드레스는 갈아입었지만 얼굴은 밤새 아무것도 정리하지 못한 사람의 표정 그대로였다. 이영우는 딸처럼 생각했던 며느리가 문득 너무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식탁 앞에 앉았고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정적은 아침 식사보다 먼저 자리를 채웠다. 미정 여사가 조심스럽게 다다가 물었다. 서연아, 괜찮니? 그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다 이내 작게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단호했다. 더는 이 결혼을 이어갈 수 없어요. 모두가 놀랐다. 말을 잇지 못한 미정 여사는 그녀의 말을 되묻지도 못했다. 영호 씨는 조용히 신문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지훈이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가 어머니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는 사실이었다. 엄마, 내가 무서웠어. 진심으로. 그 말에 미정 여사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녀는 아들의 등을 쓸어주지도 다독이지도 않았다. 대신 정면을 응시한 채 조용히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니? 네가 서연이에게 무슨 말을 한 거니? 잠시 침묵이 흘렀고 지훈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고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나 서연이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손도 안 댔어. 하지만 그 순간 내가 이성을 잃었어. 서연이를 보는데 갑자기 예전 일이 떠오르더라. 머리가 하얘지고 그냥 겁을 져버렸어. 겁을 졌다고? 서연이한테 그랬어. 넌 대가를 치러야 해. 라고. 그 말에 거실 공기가 달라졌다. 미정 여사는 더는 참지 못하고 묻는다. 도대체 무슨 대가를 말하는 거니? 지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른 뒤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엄마, 기억나? 예전에 내가 사귀던 사람, 민정이. 엄마도 봤잖아. 조용하고 착했던 아이. 그 이름을 듣자 미정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기억하고 있었다. 이지훈이 대학 졸업 후 처음 진지하게 만난 여성이었고 집에도 몇 번 데려온 적이 있었다. 그녀는 인사성 바르고 예의도 바른 아이였지만 갑자기 연락이 끊기고 이별 소식만 들려왔다. 그 민정이 말이야. 그 아이랑 잘 되고 있을 때 갑자기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 민정이가 유부남과 바람을 피운다는 익명의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고 회사에도 퍼졌어. 결국 민정이는 회사에서 잘리고 부모님한테도 오해받고 그때 이후로 연락이 끊겼어. 나는 처음엔 그냥 일이 안 맞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지훈은 말을 멈췄다. 숨을 들이쉬고 눈을 감았다. 다시 말을 잇는다. 1년쯤 전 내가 그때 민정이가 나한테 줬던 USB를 우연히 정리하다가 그 안에 민정이 일기장이 저장돼 있는 걸 발견했어. 거기엔 누가 그 소문을 퍼뜨렸는지 추측하는 내용이 있었어. 그리고 그 이름이 서연이었어. 순간 모두의 시선이 서연에게로 향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동자만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 일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어. 서연이가 나와 함께 찍힌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 나를 질투하고 있었다. 내 자리를 빼앗고 싶어 했다. 난 그걸 보고 확신했어. 민정이를 망가뜨린 사람이 서연이라고. 그래서 결혼까지 하면서 복수를 한 거니?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서연이를 일부러 맞는 건 아니었어.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그 애가 민정이와 함께 있던 친구였다는 걸 알게 됐고 마음 한켠에 이상한 분노가 올라왔어. 복수하고 싶었어.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 배신당한 기분, 의심받는 기분, 외면당하는 기분, 다. 말을 마친 그는 고개를 떨궜다. 말없이 듣고 있던 서연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그럼 당신은 나를 사랑한 적이 있었어? 지훈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미정 여사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를 마음속에서 들었다. 아들이 저지른 일이 용서받기 어려운 일이라는 걸, 이 결혼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걸 직감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보다 앞선 감정은 단 하나였다.
이 아이는 왜 이토록 상처를 품고 살아왔을까? 왜 말하지 않았을까? 왜 하필 서연이었을까? 그날 이후 가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리도 결론도 없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결혼은 끝났고 그들의 삶은 이제 다른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그리고 서연은 조용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한마디의 원망도 없이 어떤 말도 남기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다음 날 아침 김서연은 조용히 집을 나섰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눈물도 흘리지 않은 채 단정하게 접힌 손편지 한 장만 남기고 결혼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그 집을 떠났다. 편지에는 이 결혼은 제게 축법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여기가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문장만이 적혀 있었다. 이영호는 그 글을 읽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김미정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주방에 앉아 한참 동안 식지 않은 밥상을 바라봤다. 이지우는 아무도 보지 않는 창밖을 향해 서 있었다. 몸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정신은 온통 무너져버린 계획 속에 갇혀 있었다. 그날 저녁 지우는 어머니와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입을 열었다. 숨기고 있던 이야기를 더 이상 묻어둘 수 없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지난 3년간의 시간을 말없이 견뎌낸 이유를 털어놓았다. 복수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노와 무력감이 그를 잠식했는지 고백했다. 3년 전 민정과 헤어진 후 그는 정상적으로 일상으로 돌아간 척했지만 속은 불타고 있었다. 민정이 사라지듯 떠난 뒤 그는 다시는 어떤 관계도 진심으로 마주할 수 없었다. 그러다 서연이와의 만남이 시작되었고 우연히 그녀가 민정의 친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의 감정은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저 지나치는 인연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서연의 태도는 다정했고 그 다정함이 오히려 지훈의 마음에 상처를 다시 들춰냈다. 그녀가 진짜로 그 일을 저질렀다면 왜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사람을 대할 수 있을까? 아무 죄책감 없이 웃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반복되면서 지훈은 점점 그녀를 향해 마음을 열면서도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는 복수의 불씨를 키워가고 있었다. 지훈은 결혼을 결심한 이유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인정했다. 그는 어머니 앞에서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알고 있어. 하지만 그때 나는 너무 아팠고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었어. 그게 서연이라고 생각했어. 김미정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들을 이해하고 싶었지만 그의 선택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상처를 내는 방식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나도록 지훈은 회사에 나가지 않았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사람들과의 연락도 끊었다. 방 안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내던 중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USB를 꺼냈다. 민정이 마지막으로 남긴 일기 파일을 다시 열어보았다. 파일을 천천히 넘기던 중 지훈은 문득 의문이 들었다. 그 일기 속의 문장은 확신이 아닌 의심에 가까웠다. 아마도 서연일 거야. 그날 카페에 함께 있었던 건 서연이었고 라는 식의 문장들이 대부분이었다. 민정은 확실한 증거 없이 그저 상황을 통해 추측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는 감정이 앞섰기에 무조건 믿었지만 다시 읽으니 확신이라기보단 혼란에 가까웠다. 그제야 지훈은 자신이 감정에 휘둘려 누군가를 심판해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서연이 아니라면? 만약 정말 그녀가 아무 관련이 없다면? 그 순간 죄책감이 몰려왔다. 그는 즉시 휴대폰을 들었지만 서연의 번호는 이미 지워져 있었다. 연락처를 복원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그녀가 있는 곳도 향한 방향도 알 수 없었다. 며칠 뒤 김미정 여사는 지훈에게 조용히 말을 퍼냈다. 서연이 네가 한 말을 다 듣고 떠난 게 아니야. 그 애는 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뭔가 말하려고 했던 것 같았어. 내가 보기엔 전부 오해일 수도 있어. 그 말에 지훈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그제야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떠올렸다. 서연은 늘 조심스러웠고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눈빛이 잠시 흔들리곤 했다.
그건 죄책감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누군가에게 드러나지 말아야 할, 아니, 드러내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는 사람의 눈빛. 지호는 즉시 노트북을 켜고 SNS에서 서연과 연결되어 있던 지인들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혹시라도 그녀의 소식이 올라오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에서였다. 그러나 그녀의 흔적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프로필 사진조차 비워져 있었고 최근 게시물도 모두 삭제된 상태였다. 그는 무력감을 느끼며 다시 침대에 주저앉았다. 처음으로 깨달았다. 사람은 진실을 모른 채 오해로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고 그 미움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그는 모든 걸 되돌리고 싶었지만 이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이지훈은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나 진심으로 잘못했어. 서연이한테 내가 뭐라고 사과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김미정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부터 네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야. 네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그걸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 그게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전부야. 이지훈은 그 말에 오래도록 대답하지 못했다. 이미 모든 것이 늦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 서연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결코 변명하지 않겠다고. 오직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겠다고.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약속이었다. 김서연은 며칠간 연락을 끊은 채 혼자 지냈다. 서울 마포의 오래된 고시원에 방을 얻었다. 결혼식에서 입었던 드레스도 부모님께 드렸던 청첩장도 모두 가방 한켠에 구겨져 있었다. 그녀는 이지훈의 목소리도 어머니의 따뜻했던 눈빛도 되풀이에 떠올랐지만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진실이 아니었고 진심으로 사랑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그녀를 무너뜨렸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3명의 여자가 함께 찍힌 오래된 사진이었다. 사진 속 한 명은 자신, 다른 한 명은 민적, 그리고 마지막은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 손이었다. 3사람은 대학 시절 동아리에서 함께 활동하며 절친이었고 당시엔 가족보다 더 자주 얼굴을 보던 사이였다. 사진을 바라보다가 서연은 마음을 굳혔다. 이대로 침묵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그녀는 다시 집으로 향했다. 시댁이 아닌, 친정도 아닌, 그 누구의 집도 아닌 오직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 가는 길이었다. 이영호와 김미정이 놀라며 맞이했을 때 서연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인 뒤 조용히 말했다. 이번엔 저도 제 이야기를 하러 왔어요. 거실 테이블에 사진 한 장을 꺼내놓았다. 민정과 함께 찍힌 사진이었다. 그녀는 사진 속 손이를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다. 저는 그날 민정이와 같이 있었고 그 자리에 손이도 있었습니다. 문제의 사진, 유부남과 함께 있는 사진 말이에요. 그 사진은 손이도 몰래 찍은 겁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민정이 직장 상사의 아내에게 보낸 사람도 제가 아닙니다. 서연은 한참 망설이다가 목소리를 낮췄다. 손이가 제 휴대폰을 몰래 사용했어요. 그날 제 폰을 들고 있다가 제 계정으로 사진을 전송했더군요. 저는 그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고 이미 일이 터지고 난 후였어요. 민정은 제가 그랬다고 믿었고 아무 말도 듣지 않았어요. 저는 끝까지 해명하려 했지만 그녀는 말을 멈췄다. 눈빛은 고요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 고통이 묻어났다. 제가 아무 말도 못한 건 제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손이는 제 어머니의 과거를 알고 있었고 그걸 빌미로 저를 협박했어요. 어머니가 예전에 편의점에서 실수로 물건값을 계산하지 않은 일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된 일이지만 손이는 그 사실을 영상으로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퍼뜨리겠다고 했어요. 이 말에 미정 여사는 얼굴이 굳었다. 이지훈도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땐 어머니가 직장에서 어렵게 일하고 있었고 집안 형편도 좋지 않았어요. 저 하나 때문에 그 모든 걸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민정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손이의 모든 요구를 받아들였어요. 이지훈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덧붙였다. 민정이 떠난 뒤 저는 몇 번이나 찾아가서 진실을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민정은 듣지 않았고 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해명할 힘도 없었어요. 그렇게 3년이 흘렀고 당신을 만났어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당신이 그 민정의 옛 연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나는 모든 걸 잊으려 했어요. 그녀는 손을 조용히 모으며 말을 마쳤다. 하지만 당신이 날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잠시나마 진심이라 믿고 싶었어요. 내가 처음으로 기대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국 나는 또 누군가의 오해 속에 가둬졌고 또다시 침묵 속에 버려졌어요. 말이 끝났을 때 방 안은 고요했다.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다. 이재호는 고개를 숙였고 미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사진을 다시 집어들었다. 오래된 진실은 결국 침묵 속에서 골마 있었고 그 골문 상처는 이제서야 드러난 것이었다. 김서연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는 이제 이 결혼을 다시 이어가고 싶지 않아요.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더는 망치고 싶지 않아서예요. 나는 평생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아왔고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살고 싶어요. 이재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어떤 핑계도 반박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말 앞에서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김서연은 그렇게 떠났다. 그날은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마음속엔 긴 장마가 끝난 듯한 묵직한 고요함이 흘렀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한 사람은 진실을 꺼내놓았고 또 한 사람은 평생의 후회를 시작했다. 며칠 후 이지우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화면에 뜬 이름은 너무도 낯익었지만 동시에 너무도 멀어진 이름이었다. 민정. 그가 마지막으로 들은 그녀의 소식은 퇴사 후 연락 두절이라는 말뿐이었다. 그 이후 어디로 갔는지도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런데 그녀가 전화를 걸어왔다. 지우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결국 받았다. 민정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짧게 말했다. 만나야 할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민정은 말을 아꼈고 지우는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오랜 침묵 끝에 민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서연이, 그녀는 잘못한 게 없었어. 지우는 고개를 들었다. 민정은 그제야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얼마 전 민정은 우연히 손이를 다시 마주쳤다. 대학 동기의 결혼식장이었다. 손이는 예전과 다르게 말라 있었고 낯선 눈빛을 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인사를 피했지만 술에 취한 손이가 갑자기 민정에게 말을 걸었다. 그때 그 사진 사실 너 아니었잖아. 그냥 내가 질투나서 만든 거였어. 민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봤다. 손이는 웃으면서도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서연이, 걔는 끝까지 아무 말도 안 하더라. 너랑 멀어지는 것도 감수하고 자기 엄바일까지 들춰질까다 그냥 다 참고 있더라. 그 말을 들은 순간 민정은 머릿속이 하얘졌다. 자신이 믿었던, 의심 없이 미워했던 서연. 그녀는 아무 죄가 없었고 오히려 자신의 오해 속에서 모든 걸 감내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민정은 손이에게 왜 이제야 말하느냐고 물었지만 손이는 대답 대신 눈물을 삼키며 자리를 떠났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민정은 지훈에게 연락했다. 더 늦기 전에 진실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말했다. 서연이는 피해자였어. 그런데 우리는 둘 다 너무 쉽게 그녀를 단죄했어. 난 그녀의 설명을 듣지도 않았고 넌 그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았지.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민정은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도 잘못했어. 그 애가 그렇게 될 줄 알면서도 외면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소용없겠지만 그래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한 거야. 그날 밤 이지우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민정이 했던 이야기, 손이가 남긴 고백. 김미정 여사는 조용히 아들의 말을 듣고 난 뒤 힘없이 말했다. 그 애 너무 오래 참았구나. 그 말에 지우는 고개를 떨구었다. 엄마, 나 서연이를 찾아야겠어. 꼭 사과하고 싶어. 그 순간 집 초인종이 울렸다. 김미정 여사가 문을 열자 한 남성이 서 있었다. 중년의 남자, 정갈한 정장을 입고 조심스레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김서연 씨 어머니 되시죠? 당황한 미정 여사가 고개를 젓자 남성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아, 그렇군요. 저는 김서연 씨의 어머니께 연락을 받고 왔습니다. 드릴 게 있어서요. 그날 밤 이지우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민정이 했던 이야기, 손이가 남긴 고백. 김미정 여사는 조용히 아들의 말을 듣고 난 뒤 힘없이 말했다. 그 애 너무 오래 참았구나. 그 말에 지우는 고개를 떨구었다. 엄마, 나 서연이를 찾아야겠어. 꼭 사과하고 싶어. 그 순간 집 초인종이 울렸다. 김미정 여사가 문을 열자 한 남성이 서 있었다. 중년의 남자, 정갈한 정장을 입고 조심스레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김서연 씨 어머니 되시죠? 당황한 미정 여사가 고개를 젓자 남성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아, 그렇군요. 저는 김서연 씨의 어머니께 연락을 받고 왔습니다. 드릴 게 있어서요. 그가 꺼낸 것은 흰 봉투였다. 정갈하게 접힌 편지와 작은 USB가 들어 있었다. 편지에는 서연의 친필로 적힌 문장이 있었다. 저는 이 집을 나서며 누구도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꼭 전달되어야 할 것 같아서 제 어머니께 부탁드렸습니다. 부디 읽어주세요.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연경했다. 영상 파일 하나가 있었다. 재생하자 소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녀는 영상 속에서 말하고 있었다. 이건 내 고백이야. 민정이 일, 그거 다 내가 꾸민 일이었어. 서연이는 아무 잘못 없어. 그 애는 내 비밀을 알고도 지켜줬고 나를 배신하지도 않았어. 근데 나는 내가 제일 두려웠던 게 사람들이 나보다 서연이를 더 좋아하는 거였어. 김미정 여사는 눈을 감았다. 아들의 어리석은 판단, 자신이 품었던 믿음 모두가 부끄러워졌다. 지우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다. 그는 이제야 진심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서연에게 가한 고통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녀가 감당해온 오해와 침묵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그는 당장이라도 서연을 찾아가고 싶었지만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김미정 여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아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니? 지우는 눈물만 삼킨 채 고개를 저었다. 그때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김서연의 어머니가 들어섰다. 얼굴엔 고단함이 가득했고 손에는 또 다른 봉투가 들려 있었다. 서연이가 남긴 마지막 편지예요. 누구도 탓하지 말라고 했어요. 다만 다시는 누군가의 오해로 삶이 망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녀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지우는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단정한 글씨로 적힌 짧은 글이 담겨 있었다. 이제는 나를 지키기 위해 떠납니다. 용서는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디 당신도 당신 자신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김미정 여사는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서연이는 너를 미워하지 않았어. 그 아이는 그저 스스로를 더 이상 부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날 밤 지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받아들였다. 변명도 핑계도 없이. 그리고 진심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비록 늦었더라도. 김서연은 서울을 떠나 있었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행선지를 알리지 않았고 연락처도 바꾸었다. 잠시 모든 것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었다. 사람들의 시선, 가족의 기대, 과거의 그림자, 사랑이라 믿었던 상처까지 모두 내려놓고 오롯이 자기 자신으로 살아보고 싶었다. 그렇게 찾은 곳은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몇 번 방문했던 강원도 양양이었다. 서연은 그곳에서 한적한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며 낮에는 작은 북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이름도 말하지 않고 사연도 묻지 않는 그곳에서 서연은 처음으로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었다. 그 무렵 서울에서는 또 다른 소용돌이가 일고 있었다. 서연이 남긴 자료들이 일부 언론의 귀에 들어가면서 소니의 과거 행적과 관련된 기사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민정과 관련된 허위 제보 사건, 대학 시절 친구들을 모함해 유포한 익명 게시물, 그리고 서연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정황까지. 이미 소니는 자취를 감춘 상태였지만 그녀가 남긴 흔적은 너무도 많았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갈등을 넘어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사회적 낙인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례로 조용히 퍼지고 있었다. 법적인 책임은 끝내 묻기 어려웠지만 서연의 명예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디에도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 이름은 더 이상 모호한 비난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어머니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등기로 온 그 편지는 놀랍게도 한 사람의 이름을 담고 있었다. 문 회장. 대형 유통그룹의 창립자이자 소년 전까지 재계 순위 상위에 오르던 인물. 서연은 처음엔 의아했지만 곧 어머니와의 대화를 떠올렸다. 어릴 적 단 한 번 어머니가 혼잣말처럼 중얼댔던 이름이었다. 편지에는 짧은 안내문이 첨부되어 있었다. 문 회장이 서연을 사적으로 만나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다. 처음에는 의심도 들었고 거부감도 있었지만 호기심이 결국 그녀를 움직였다. 약속된 날 서울의 한 고급 요양병원에서 두 사람은 마주했다. 문 회장은 이미 병세가 깊어 거동이 불편했지만 정신은 또렷했다. 그는 서연을 보자마자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너를 알아보는데 오래 걸렸구나. 그 짧은 문장에서 서연은 모든 걸 느꼈다. 그가 자신의 친부라는 사실, 어릴 적 사진 한 장도 생일 선물 하나도 없었지만 문 회장은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것. 그는 조용히 서류를 건넸다. 오래된 출생신고서 사본, 자필로 쓴 유서, 그리고 한 통의 진술서. 거기엔 모든 게 기록돼 있었다. 서연의 어머니와의 관계, 자신이 왜 책임지지 못했는지, 그리고 생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내가 살아온 삶은 늘 책임을 피하는 일이었어. 명예, 가문, 기업, 그런 것들에 휘둘려서 가장 중요한 걸 놓쳤지. 내 어머니가 떠날 때 나는 따라가지 못했어. 그래서 너도 잃었고 그 대가를 이제야 치르는 중이다. 서연은 말없이 문서를 읽었다. 모든 게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삶에 간섭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단 하나, 공식적인 인정. 서연이 문이라는 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이름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했다. 며칠 후 서연은 변호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문 회장이 남긴 유언장이 법적 절차를 마치면 그녀에게 일정한 재산이 상속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무거운 건 그가 생전에 그녀를 딸로 인정한 서류가 이미 제출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복잡한 심경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 이제까지 세상 누구에게도 당당히 딸이라 불린 적이 없었기에 그 한마디가 오히려 더 멀게 느껴졌다. 그러나 이 일이 공개되자 예상치 못한 반응이 이어졌다. 문 회장의 본가, 즉 문 씨 일가는 곧바로 반발했다. 그들은 서연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그녀가 재산이나 명예를 노리고 접근한 것이라는 주장을 담은 법률 대리인의 입장을 언론에 유포했다. 심지어 그녀의 출생신고까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서연은 직접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변호사를 통해 단 한 문장만을 전달했다. 나는 아버지의 존재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분이 남긴 진실은 부정하지 말아주세요. 사회는 갈렸다. 누군가는 서연을 지지했고 누군가는 그녀를 여전히 의심했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모든 시선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으려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서울로 돌아왔다. 이지훈에게 연락하진 않았다. 그가 자신을 찾아 헤맸다는 소식을 들어도 일부러 답하지 않았다. 자신을 향한 어떤 감정이 진심이라더라도 지금은 그 감정조차 무거웠다. 그녀는 잠시 과거를 내려두고 오롯이 자신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싶었다. 아버지의 이름 없이도 남편의 그림자 없이도 누구의 자격도 필요 없는 한 인간으로서 그렇게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이름은 김서연이었다. 어떠한 수식어도 오해도 없는 온전히 그녀 자신만의 이름. 김서연이 서울로 돌아온 지 2달이 지났다. 그녀는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언론은 서서히 다른 뉴스로 관심을 옮겼고 문 씨 일가의 법적 대응도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법원은 문 회장이 생전에 남긴 자필 진술서와 법적 절차를 인정하며 서연의 출생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녀는 어떤 상속도 원하지 않았고 이름 또한 바꾸지 않았다. 김서연이라는 이름은 이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경계였다. 한편 이지훈은 모든 일을 정리한 뒤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심리적 탈진과 수면장애가 겹치며 회사에도 장기 휴직을 신청했다. 처음엔 치료를 거부했고 가족의 연락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조금씩 자신의 상태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상담을 통해 감정을 정리하면서도 한 사람에 대한 죄책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의 일기장에는 매일같이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아직 용서를 받지 못했다. 그쯤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명예회복과 관련한 에피소드가 방영되었다. 익명 속에 가려진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된 방송은 사회적 낙인과 오해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하며 김서연의 이야기를 부분적으로 다뤘다. 그녀의 실명을 밝히진 않았지만 영상에는 그녀의 목소리와 편지가 등장했고 시청자들은 익명의 여성에게 깊은 공감을 보냈다. 방송이 나간 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그녀를 향한 따뜻한 반응이 이어졌다. 누군가는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자기 이름을 되찾았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용기의 상징이라며 응원했다. 하지만 김서연은 그 어떤 인터뷰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자신이 해야 할 말은 이미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고 더 이상 타인의 평가 속에서 살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러던 중 이지우는 병원에서 서연의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다. 처음엔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 멈췄고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눈을 뗄 수 없었다. 방송이 끝난 뒤 그는 처음으로 병실 밖으로 나와 병원 정원에서 오랜 시간 앉아 있었다. 생각이 많았다. 미안함, 후회, 그리움, 그리고 어떤 용기의 기운 같은 것. 그는 그날 밤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다. 긴 편지는 아니었지만 담고 있는 내용은 분명했다. 내가 다시 서연을 만나게 된다면 이번엔 나 자신을 먼저 마주한 사람으로 서고 싶어요. 며칠 후 김미정 여사는 우연히 마트에서 서연의 어머니와 마주쳤다. 두 사람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안부를 주고받았다. 서연의 어머니는 딸이 이제야 조금씩 평정을 찾고 있다며 굳이 과거를 들추지 않고 조용히 살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 말에 미정 여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곤 작게 중얼거렸다. 우리 아들도 이제는 조금 변했어요. 늦었지만 진심은 남았더라고요. 그 말에 미정은 그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지훈에게 말했다. 서연이에게 편지를 써봐. 용서를 구하는 편지가 아니라 네가 어떤 사람으로 다시 살아가고 있는지 진심을 담아서 써봐.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책상에 앉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서연에게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글로 옮기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를 변명하지 않았다. 사랑이었다고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마주하고 이제라도 성숙해지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다. 편지는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적었다. 당신이 나를 용서하지 않더라도 나는 당신이 나를 통해 상처받은 만큼 스스로를 더 정직하게 살게 될 거예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니까요. 그 편지는 바로 전해지지 않았다. 김서연은 그 편지를 받은 뒤 한참을 열어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그 어떤 말보다 자신의 평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커피를 마시던 중 문득 봉투를 열었다. 편지를 다 읽은 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무언가가 마음에서 정리되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이지훈에게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대신 그날 밤 오랜만에 일기장을 열고 짧게 한 줄을 썼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아도 평온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그리고 그 순간 김서연은 자신의 삶이 조금 더 단단해졌음을 느꼈다. 이지훈은 그 답장이 오지 않아도 조용히 웃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서연이 더 이상 고통 속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보내고 있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비로소 시작이었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삶,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시간. 그리고 그것은 누군가의 용서보다 더 소중한 평화였다. 어느 봄날 김서연은 뜻밖의 초대장을 받았다. 익숙한 필체, 단정한 문구, 그리고 짧은 인사말. 부디 와주세요. 조용한 자리입니다. 보낸 사람은 김미정 여사였다. 초대장은 예식장도 호텔도 아닌 서울 근교의 작은 정원하우스 주소를 담고 있었다.
정식 결혼식이 아닌 소박한 가족 모임이라는 설명이 함께 적혀 있었다. 서연은 초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을 망설였다.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지금의 자신은 과거와는 달렸다. 누군가의 의도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선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결국 그녀는 조용히 참석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날 정원에는 화려한 장식도 없고 사진사도 없었다. 가족 몇 명과 가까운 친구들, 그리고 이지훈과 그의 부모, 모두의 표정은 조용하고 차분했다. 이지훈은 정장 대신 평범한 셔츠를 입고 있었고 김미정 여사는 정성스럽게 마련한 음식들을 손수 차리고 있었다. 그날의 모임은 결혼식을 다시 열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 서연이 초대받은 이유는 단 하나였다.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는 뒤늦은 마음의 표현이었다. 이지훈은 서연을 향해 다가오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자리에 앉자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짧은 인사였지만 그 안엔 긴 시간 동안 갈무리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서연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용서의 말도 사과의 말도 오가지 않았다. 두 사람은 그 모든 감정의 이름을 굳이 말로 옮기지 않았다.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식이 끝나고 김미정 여사는 서연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오래된 나무 상자 안에는 한 쌍의 진주 귀걸이가 들어있었다. 이건 네 어머니께서 너 어릴 적부터 아껴둔 거야. 언젠가 너한테 직접 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럴 기회가 없으셨지. 나한테 맡기시더라. 언젠가 네가 다시 웃을 수 있을 때 전해달라고. 서연은 상자를 조용히 닫았다. 마음 한구석이 뭉클했지만 그 감정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었다. 오히려 따뜻하고 잔잔한 위로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김미정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말했다.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모임이 끝나갈 무렵 이지호는 서연에게 다가와 작은 노트를 건넸다. 자신이 병원에서 치료받는 동안 쓴 일기였다. 이건 당신에게 주려고 쓴 건 아니에요. 그냥 나 자신을 용서하기 위한 기록이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장을 쓰고 나니 꼭 당신에게 건네고 싶더라고요. 서연은 노트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다. 아직도 그를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를 이해할 수는 있었다. 그도 자신처럼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려는 사람이라는 걸, 그 진심만은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집에 돌아와 노트를 펼쳤다. 매일 같은 문장으로 시작하는 글들이었다. 오늘도 후회했고 오늘도 나를 마주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나는 당신을 통해 나의 어두운 구석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당신의 삶에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당신 덕분에. 그 문장을 읽고 나서야 서연은 조용히 미소 지을 수 있었다. 마음속 어디선가 오랫동안 쌓여있던 무언가가 사르르 녹아내렸다. 미움도 아니고 용서도 아니었다. 그것은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작고 단단한 평화였다. 그녀는 귀걸이를 귀에 걸지 않았다. 대신 책상 서랍 한켠에 곱게 넣어두었다. 언젠가 진심으로 웃으며 꺼내고 싶은 날이 올 때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조용히 자신에게 속삭였다. 나는 나로서 충분하다. 사람은 때로 상처로 인해 더 단단해지고 오해를 지나야 진실을 마주할 수 있다. 누군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해하려는 그 마음이 삶을 바꾸기도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끝내 자신답게 살아내는 용기다. 그것이 진짜 회복이고 진짜 사랑이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관심 있게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이나 오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얼마나 쉽게 타인을 오해하고 그 오해가 한 사람의 삶에 어떤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진실은 때때로 침묵 속에 묻혀 있고 용서는 말보다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가장 큰 메시지는 결국 자신을 잃지 않고 살아내는 것이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누군가의 시선이나 평가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지켜내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선택의 순간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채널을 응원해 주시려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느끼신 점이나 생각하신 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저희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앞으로도 진심이 담긴 이야기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